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강의 마지막 시간 주제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약 한 40분 동안 강의를 하게 될 제조 브라이튼 김호중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제조 브라이튼이라는 이름 자체가 좀 생소할 수가 있겠는데 주조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조라는 단어가 한자어인데 이번에 팀명을 좀 글로벌하게 바꾸면서 제조 브라이튼이 되었습니다. 강의 순서는 주조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발포 세라미까지 보시는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조 역사입니다. 고고학에서는 우리 인류를 중요한 사용 도구에 따라서 시대를 세 가지로 구분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석기 시대인데 이 시대에 우리 인류는 돌을 깨서 도구를 만들어서 주로 이렇게 사냥할 때 도구를 사용하였습니다. 석기 시대가 굉장히 긴 시간대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인류가 태어난 지 24시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약 한 15분 전까지는 이런 주먹도끼를 휘두르던 원신이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청동기 시대입니다. 청동기 시대에 들어서면서 우리 인류는 이 청동이라는 금속 재료를 사용했습니다. 청동을 재련하여서 이렇게 다양한 도구를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그 재련이라고 하면은 이제 광석으로부터 금속을 추출해서 지금의 형태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철기 시대가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야금 기술이 발전하면서 본격적인 주조가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금이라고 하면은 금속에다가 이제 특수 처리나 뭐 합금 같은 걸 첨가하여서 사용 목적에 맞게 금속 재료를 만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이제 주조는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기초적인 산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뭐 타고 다니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뭐 비행기, 뭐 기타 가전제품 중에서도 이제 주물이 다 들어가고, 이처럼 주조는 이제 뿌리 산업이면서 가장 중요한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물의 개요입니다. 보통 주조라고 하면은 술주자에서 술을 만든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주조는 금속을 녹여서 제품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고 이런 붕어빵틀처럼 거푸집에다가 그 액체 상태의 금속을 주입하여서 제품을 만드는 것을 주조라고 합니다. 주물의 분류인데 주물이라고 하면은 그 주조 공정을 통해서 만든 제품을 주물 또는 주방품이라고 합니다. 이런 주물은 이제 철 주물과 비철 주물로 구분이 되는데, 철 성분을 띠면은 철 주물, 철 성분을 띠지 않으면 비철 주물이 됩니다. 우선 보시면 그 철 주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본 함량에 따라서 이렇게 주철과 주광으로 좀 구분이 되고요. 저희 회사는 그 주광을 생산하는 밸브 업체입니다. 보통 그 석유화학 플랜트 쪽으로는 주광 밸브를 많이 사용하고, 시중에 그 주철 밸브도 지금 판매하는 것도 있긴 한데, 이런 주철 밸브는 그 제수관 쪽으로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비철 주물에는 뭐 구리합금이나 뭐 경합금, 알루미늄 합금, 마그네슘 합금 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장하고 좀 동일한 내용인데 강에는 이제 보시면 탄소강, 스테인리스 스틸, 그리고 이 성분을 다 골고루 갖춘 디플렉스 강들이 있고 기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산 비율로 보시면 아마 주철이 가장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주철이 뭐 다른 강종에 비해서 가격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자동차나 중공업 쪽으로 이런 주철 부품들 대량으로 많이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철 비중이 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조 공정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이제 밸브를 생산할 때 쓰는 주조 공법인데, 보통 다른 주조 공장들도 다 이러한 유사한 주조 공정을 쓰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조 방안, 그 모형 제작, 조형, 합형, 주입까지를 이제 주조 공정에서는 전처리 공정이라고 하고요. 이후 뭐 형해차라든가 쇼트, 비파괴, 출고까지를 주조 공정에서 후처리 공정이라고 말합니다. 그 모든 공정들이 다 중요하겠지만 좀 특별히 중요한 공정을 꼽으라고 하면 주조 방안하고 뭐 용해, 열처리 등이 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조 공정 흐름에 대한 그 간략한 영상인데 같이 한번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만들고자 하는 모양의 모형을 준비를 하고요. 이렇게 건전한 주물이 나올 수 있게 주입구라든가 방안, 그 주조 방안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설정합니다. 이 틀을 이제 플라스크라고 하는데 이 안에 이제 주물살을 가두기 위한 역할을 합니다.
그 플라스틱까지 설치가 되면 이 안에 이제 주물사를 투입을 해서 다져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모래가 다져지면 시간이 지나면 경화가 되는데 이때 몰드와 이제 모형을 분리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사형과 항형을 준비해가지고 여기 위에 또 고제를 이제 도포합니다. 도형제라고 하면은 이제 주물사의 내화도를 높여주고 표면을 좀 유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도형제가 좀 알코올 성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열을 통해서 알코올을 좀 증발시켜주고 주물을 붓기 위한 하나의 그 부직틀, 이걸 주형이라고 하는데 이제 주형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성분에 그 고철과 합금철을 투입해가지고 용해로를 이제 가열해줍니다. 그러면 이게 고체 상태의 금속이 이제 액체 상태로 변하게 되는데 이거를 저희는 이제 용탕이라고 합니다. 용탕을 직접 옮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주전자처럼 생긴 레들에다가 옮겨 담아줍니다. 그 레들에 옮긴 용탕을 이제 제품에다가 주입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액체 상태가 고체 상태로 변하게 되는데 주물사와 이제 플라스크를 분리해주는 그 탈사라는 공정을 합니다. 이 탈사만으로 모든 모래를 다 털어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쇼트 공정을 통해서 남아있는 모래를 제거해 줍니다. 이 제품이 나오면 이런 주입구라든가 앞탕이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잘라주게 되는데 이거를 절단 공정이라고 부릅니다. 이후 공정들이 더 있는데 그 뒷장에서 계속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조 공정 중에 좀 중요한 공정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주조 방안이 좀 특별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건물을 세울 때 설계 도면이 나오듯이 저희도 건전한 주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주조 방안도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도면이 나오면은 이제 현도를 작업을 해서 이 현도에다가 앞탕이라든가 주입구, 냉금 등의 위치를 설정하는 주조 방안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조 방안이 완성되고 나면은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한번 돌려보는데 저희는 이 G테스트라는 프로그램으로서 이제 유체 해석과 응고 해석을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 프로그램 돌리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은 모형을 제작을 하고 난 다음에 시제품을 하나 주입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시제품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이러한 공정들을 한 번 더 반복해서 보완을 해나가고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이제 주조 방안을 확정짓고 양산에 들어갑니다. 이게 그 시뮬레이션인데 용탄이 주입대에서 제품으로 차오르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옆에 보이는 영상이 같은 맥락입니다. 용탄이 이렇게 차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밑에 영상은 이제 응고 해석입니다. 제품이 어떤 순서로 응고되는지 확인해 주는 거고 우측 하단부에 보이는 영상이 이제 응고되면서 수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앞탕 부위 쪽으로 수축이 집중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형 공정입니다. 현도를 쳐서 그 현도에서 이제 이상이 없다면 모형이 시작이 들어가는데 금속은 응고하면서 이제 수축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가공 여유라든가 허용 오차들을 감안해서 그 모형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 모형을 만드는 재료에 따라 가지고 이런 목형, 수지형, 그 금형으로 좀 구분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 회사의 모형 공장인데 저희가 한 10만 벌 정도 모형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조형 경중입니다. 주형을 만들기 위한 상형과 하형, 중자 등 이제 주물사로 만드는 공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트 몰딩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보통 소형 사이즈를 만들 때 이렇게 손조형하는 방법을 좀 얘기를 합니다. VRH 조형은 저희는 보통 중형 사이즈를 만들 때 이 조형 공법을 쓰고요. 레일을 따라서 모형이 이동하는 반자동식 조형 공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라스크 틀을 태우고 이 안에 이제 혼합된 주물사를 이제 투입합니다. 전동 모신으로 이제 주물사를 다져주고요. 여기가 이제 진공챔만데 이 안에서 CO2 가스를 주입해 줍니다. 플라스크 몰딩은 저희는 보통 대형 사이즈를 만들 때 이 조형 공법을 쓰고 있습니다. 일일이 작업자가 다 수작업으로 주물사를 다져주고요. 중자는 이제 밸브의 유곽인과 같이 텅 빈 공간을 채워주는 그 일종의 몰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합평 공정인데 그 앞 공정에서 조형되어 나온 상하형 중자를 이제 한 개의 그 거푸집 틀, 그러니까 그 주형으로 만들어주는 공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발라주는 게 도형제인데 도형제는 그 주물사의 내화도를 올려주고 표면을 미려하게 해줍니다. 알코올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을 지펴갖고 알코올을 증발시켜주는 것입니다. 토치로 몰드를 붓는 이유는 지금 몰드 안에 수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남아있는 수분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토치로 몰드를 붓는 거고요. 준비된 하형을 놓고 이제 빈 공간이 되는 이 중자를 삽입합니다. 이제 상형을 덮어주면 이제 한 개의 주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주입 공정입니다. 용해로에서 나온 용탕을 레드로 옮겨 담아 제품에 주입하는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대 온도가 한 1560도에서 한 80도 정도로 되죠. 상당히 고온이기 때문에 그 작업자의 안전성과 또 작업자의 작업자의 숙련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옆에 불꽃이 나오는 것이 볼 수가 있는데 그 몰드 안에는 가스와 수분이 좀 잔류해있기 때문에 뜨거운 용탕을 만나면서 이렇게 가스가 배출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스가 제품 속에 들어가면은 가스 기공이라는 그 수축 결함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스 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하주법이라 해서 레드레 하부에서 제품으로 바로 주입하는 방법인데
그 용탕의 그 불순물이 대부분 상단부에 있기 때문에 이 공법을 쓰면은 그 비교적 건전한 그 용탕이 제품에 주입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형해체 및 탈사입니다. 금속이 응고되고 나면 이제 이 주물사와 플라스크로부터 분리를 하게 되는데 이 공정을 형해체 및 탈사라고 합니다. 절단이라고 하면 그 저희가 처음에 세웠던 주조 방안, 그 주입구라든가 앞탕, 제품이 아닌 부분을 이렇게 잘라내는 공정을 말합니다. 다음은 열처리 공정인데 후처리 공정 중에 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금속은 이제 주조 과정 중에서 금속의 조직은 굉장히 조대합니다. 이러한 조대한 조직들은 상당히 불안전하기 때문에 이런 열처리 공정을 통해서 그 거대한 조직을 좀 미세화시켜줍니다. 금속 열처리는 이제 각 강종마다 좀 온도가 틀리겠지만 보통 600도에서 한 1200도 정도 사이에서 수행이 되고요. 이 열처리 같은 경우는 이 제품이 아마 스테인리스 계열일 건데 그 열처리 로에서 나와서 밑에 냉각 쪽까지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수행이 되는지가 좀 굉장히 중요한 관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장과 동일한 내용인데 처음에 이제 주조 상태에서의 금속 조직입니다. 이 나뭇가지처럼 삐죽삐죽하게 생겼는데 이거를 금속 용어로서 이제 수지상이라고 부릅니다. 이 수지상의 형태의 금속 조직은 상당히 깨지기 쉬운 좀 불안정한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처리를 통해서 금속을 좀 더 미세화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파단면을 비교했을 때는 확연히 그 열처리 전후가 차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제품을 봤을 때 이 제품이 열처리가 되었냐 안 되었나를 판단하기는 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현미경으로 금속 조직을 관찰하는 방법과 뭐 인장 테스트라든가 충격 테스트, 뭐 기계적 성질을 확인해서 이 제품이 열처리가 되었나 안 되었나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타사 공정입니다. 절단 후에 남아있던 이런 앞탕 베이스라든가 뭐 이물질, 기타 버 등을 이런 그라인더로 제거하는 공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쇼트 공정입니다. 그라인더만으로 다 제거하지 못한 뭐 미세한 모래라든가 뭐 열처리 후에 남아있는 스케일 등을 이런 쇼트 공정으로 통해서 제품을 조금 더 미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공정들이 끝나고 나면 이제 소재가 출고하게 되는데 출고하기 전에 뭐 외관 검사라든가 두께 치수 검사, 필요에 따라서 TMI 검사를 하고요. 이 부분은 뒷장에도 나오니까 뒷장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부분입니다. 앞서 먼저 강의해 주신 강사분께서 뭐 PTA 검사에 대해서 여러 분 언급하셨는데 저는 여기서 일단 주조 파트에 필요한 검사 부분만 먼저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형은 이제 금속이라는 게 응고하면서 수축하기 때문에 모형 치수 검사를 합니다. 이 수축률을 감안되었는지 또는 그 가공 여유를 얼마나 주었는지 이런 치수 검사를 통해서 모형이 제대로 제작되었나 안 되었나를 이제 확인을 하고요. 화학 성분 분석이라고 하면 우리가 원하는 성분이 제대로 나는지 재료 포수집에 맞게끔 용해가 되었는지 이런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화학 성분 분석을 진행합니다. 인장 시험인데 그 열처리가 제대로 되었나 안 되었나를 확인하는 방법이고요.
저희는 이제 매 차지마다 이런 인장시험표를 주입을 해서 기계적 성질 테스트를 확인합니다. 뭐 경도 시험이라든가 충격 시험, 빔 시험 모두 다 그 기계적 성질을 확인하는 테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재 검사입니다. 저희는 그 아까도 출고하기 전에 소재 검사를 진행한다고 했는데 보통 외관 검사, 두께 치수 검사, TMI 검사를 진행합니다. 외관 검사 같은 경우에는 그 MSS SP55 코드집에 따라서 검사를 진행하고 두께 치수 검사는 뭐 API 600이나 뭐 아스페 B16.34에 따라서 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PMI 테스트는 뭐 용해할 때 화학성분 분석을 해서 성분을 확인하지만 그래도 제품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제대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 검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PT, MT는 이제 비파괴 검사 쪽에 해당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이제 소재 외관에 보이는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검사고, RT는 이제 제품에다가 방사능을 쏘아서 제품 내부에 결함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 방법이 되겠습니다. 동일한 내용인데 비파괴 검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놓은 거고, 이런 비파괴 검사에 뭐 VT 유광 검사라든가 뭐 PT, MT 소재 외관에 보이는 그 결함을 검사하는 방법, 그 UT, RT 뭐 소재 내부에 검사하는 방법이 있는 것을 책으로 일단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그 주종 공장에 갖추고 있어야 될 뭐 검사 장비들이고요. 뭐 화학성분 분석이라든가 뭐 이런 검사 장비들이 저희 회사에 좀 보유하고 있는 것을 사진으로 좀 나타낸 것입니다. 재질별 소재 특성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회사가 약 한 50여 가지 강종을 지금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단 대표적인 강종들만 나타내는 것인데, 일반 카본 스틸, 뭐 WCB나 로우 알로이, 스테인리스 스틸, 뭐 듀플렉스, 니켈 알로이, 뭐 하이 알로이 등을 지금 저희가 생산할 수가 있고, 뭐 이러한 뭐 재질의 특성이나 용도는 뭐 내용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좀 그 참고 자료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테인리스 스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초저온 LNG 선에 들어가는 버터플라이 밸브를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 초저온 한 마이너스 196도씨 정도에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걸 좀 나타내고자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크래깅 밸브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국책과책 사업으로 좀 개발한 제품인데 저희 회사 지금 특허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황이나 그 부식성을 요구하는 데 사용되는 강종들은 그 인코넬이나 하스텔로이, 그 모넬 같은 강종들을 주로 사용하는데, 이러한 강종들이 상당히 가격이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소재로 제품을 만들었을 때 소재가가 좀 상당히 올라간다는 단점이 있는데, 그걸 보완하기 위해 만든 게 이 크래깅 밸브입니다. 그 외부는 그 좀 비교적 저렴한 탄소광 같은 걸로 그 제작을 하고, 요 내부에 뭐 이런 인코넬 겔 같은 걸로 특수 소재 용접봉으로 용접을 하여 뭐 유체 혹은 기체가 축적되는 이 부위에 유체 혹은 기체가 흐르는 부위를 이렇게 특수 용접봉으로 사용함으로써 사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게끔 만든 밸브가 이 클래딩 밸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작 과정인데 뭐 크게 다른 제품을 만드는 것과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 내부에 그 한 번 더 용접해 준다는 게 좀 차이점이 있고, 용접하는 영상입니다. 밸브 내부가 다른 배관에 비해서 형상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용접하는 것도 상당히 기술력을 요구를 합니다. 용접 두께는 약 7mm로 좀 관리를 해서 용접을 하는 게 관리 포인트입니다. 저희가 지금 크래깅 밸브를 생산해서 납품한 실적이고요. 안 한 지 오래됐네요. 다음 튜브 서포트입니다. 저희 회사가 이제 이런 밸브뿐만 아니라 그 튜브 서포트라는 이런 구조물도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튜브 서포트라고 하면은 정유 회사의 그 히터 내부에 들어가는 그 배관을 지지해주는 그 구조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튜브 서포트 종류에는 이렇게 사다리처럼 생긴 모양하고 펭귄처럼 생긴 모양이랑 이렇게 닷처럼 생긴 모양이 있습니다. 뭐 이런 형상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형상이 있는데 저희
주조 공장에는 지금 모형 공장을 자체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 말고 다양한 현상들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습니다. GS 칼텍스에 저희가 지금 납품한 실적인데 강종이 HK40 50크롬 50니켈 강종을 사용했습니다. 이 강종이 대표적인 내열강인데 내열강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그 열에 견디는 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화학 성분표는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튜브 스포트도 일종의 주조부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산하는 밸브와 공정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도면이 나오면은 그 3D 모델링으로 한번 구현을 해보고 문제가 없다 싶으면 이제 주조 방안을 확정짓습니다. 확정된 주조 방안으로 이렇게 모형을 제작하게 되고 이렇게 조형을 떠서 한 개 이제 주형으로 만들게 됩니다. 주입하는 사진인데 이게 전장 길이가 약 한 2.5m에서 3m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쪽에서 이제 주입을 하게 되면 요 용탕이 요 끝까지 도달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주입을 하여서 충분히 용탕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사진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제품이 나오면 이렇게 필요 없는 앞탕 부위라든가 뭐 거칠거칠한 부분을 사상을 해서 제품의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소재 내부에 이제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RP와 PT를 거치고요. 결함이 있으면 당연히 수정을 해야 되고 수정까지 완료가 되면은 한 번 더 표면을 미량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라인더와 쇼트를 칩니다. 그 치수상에 문제가 없으면 이제 이렇게 포장하여서 이제 제품을 출고시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발포 세라믹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내용인데 주물사를 대체할 발포 세라믹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발포 세라믹을 이제 개발하는 이유는 고철, 합금철뿐만 아니라 이런 주물사도 지금 국내 자원이 고갈이기 때문에 대부분 호주나 베트남에서 이제 수입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수입 원자재들이 지금 가격이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또 저희가 지금 CO2 프로세스를 쓰는데 이 CO2 프로세스에는 CO2 가스를 이제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온실가스가 발생하게 되고 또 주물사는 결국에는 이렇게 폐주물사로 폐기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분진 및 폐주물사가 이제 발생됩니다. 발포 세라믹이라고 하면은 이런 폐주물사를 한 번 더 재생해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발포 세라믹 모래를 사용하게 되면 폐기물 발생량이 일단 줄어들고 주용틀 제작용 CO2 가스가 사용량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상당히 좀 친환경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라믹 자체가 지금 내화도가 좀 우수하고 통유도가 좋기 때문에 주물 결함 발생률을 좀 줄여줄 수가 있고요. 환경 개선 쪽이나 자원 활용 쪽으로 상당히 가치가 좋아서 저희가 지금 신혈을 기울여서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간단하게 테스트한 내용을 정리해 놓은 내용인데 기존 주물사를 사용했을 때 대비해서 수분 함량이 한 50% 정도 줄어든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 시제품을 만들었을 때 기존 주물사 대비 그 품질이 떨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자리가 처음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 많이 긴장이 됐습니다. 지금 말투도 좀 많이 떨리고 상당히 좀 좋은 경험이 되는 것 같은데 내일 또 저희 샵투어가 예정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주조 공장도 잠깐 돌아볼 계획입니다. 혹시나 뭐 주조 공장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그 좀 투어 중에 좀 더 집중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일까지 좀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질문이 있으신 분 있을까요? 예, 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GS 칼텍스 장식을 통해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실제 개조된 밸브를 저희가 검사할 때 보면 죄송한데 좀 잘 안 들리게 제가 좀 긴장을 네, 저는 GS 칼텍스 장치기술 1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입고된 밸브를 저희가 입고 검사를 할 때 주름이라고 표현하시는 그런 표면에 주름 결함이 많이 있는 밸브가 자주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그 주름이 좀 발생하는 이유가 뭔지가 좀 궁금하고, 제작 검사를 하실 때 아까 이제 외관 검사를 하고 출고를 진행을 하는데 이때 그 MSS 기준을 만족한 주름들은 그냥 입고가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받았을 때 이제 엔드 유저의 입장에서 그 주름, 만약에 샘플 RT를 찍었을 때 그 주름이 약간 크랙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주름인지 크랙인지 판단하기 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주름이 MSS 기준을 만족했고 이 부분을 PK밸브에서 제작 검사 시에 확인을 했다라는 걸 저희가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첫 번째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최근에 저희 회사로 입고된 밸브 중에 크랙이 나온 체크 밸브가 있는데 이 해당 밸브를 리페어할 때 사용하시는 용접 방법이 FCAW만 주로 적용을 해서 지금 리페어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뭐 티그나 다른 용접법을 활용해가지고 밸브 리페어가 가능한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주름이 어떻게 판단하는 건지, 이 크랙이랑 뭐가 틀린 건지를 먼저 첫 번째 질문하셨던 것 같은데, 잠시만요. 팀장님 좀 모시겠습니다. 제가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서 제 아들도 좀 못 알아볼 것 같아서 너무 긴장이 좀. 안녕하십니까. 제조 프라임 팀장을 맡고 있는 임정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김호중 과장이 좀 전에 긴장 많이 해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데, 저도 사실 이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에 할 때 많이 긴장이 되고 고객분들과 같이 있다 보니까 너무 좀 떨리고 사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방금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리면, 주름이라는 그 주물 결함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요인은 아까 영상에서 보신 그 주입하는 그 과정 보셨죠? 그때 주입 온도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주입 온도가 너무 높았을 때는 소착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주입 온도가 조금 떨어졌을 때는 그 미스럴이라 해가지고 주름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온도 관리를 저희들이 표준을 정해서 주입을 하는데 우리가 한 차지에 한 몰도만 주입을 하게 되면 그 온도가 일정하게 나올 수 있는데, 그 제품형 사이즈들이 조금씩 다 틀립니다. 고객분들이 맞춰주는 아이템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주입을 할 때 온도가 우리가 표준 온도 안에 들어가지만 제품 두께라든지 이런 게 얇았을 때는 조금 이게 유동도가 떨어집니다. 그랬을 때 이제 미스럴이라는 주름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이제 주름에 대한 검사 기준은 아까 말씀하신 그 기준대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 주름이 그 뭐라 그럴까요? 크랙처럼 보입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도 크랙처럼 보이는데, 그거를 그라인딩으로 해가지고 제거를 완벽하게 해줘야 되는데도 그게 조금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표면에 제거를 합니다. 하는데도 한 1mm 내외 정도, 2mm 사이에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검사하는 과정에서 검사를 하지만 그 검사자가 봤을 때는 합격 기준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추구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고, 두 번째 질문하신 부분, 그 용접 방법 말씀하셨죠. FCAW 밖에 용접이 안 되느냐 하고 질문을 하셨는데, 그 FCAW로 용접하는 이유는 그 생산성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리페어를 하는데 시간이 티그나 아크 용접을 하게 되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 육성되는 그 용접에 육성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 FCAW로 주로 많이 용접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티고 용접으로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 리페어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보통 FCAW로 용접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예. 예, 저도 GS 칼텍스 장치 기술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예. 저희가 그 엔드 유저다 보니까 외부 업체 실사를 갈 때가 있는데 네. 중요하게 보는 게 주조 방안이 확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자꾸 확인을 해요. 네. 그 주조 방안이 확정이 됐다는 게 어떤 그 기록하는 기준이 있는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런 마련된 기준인지 궁금하고 네. 저희가 기존에 TK 밸브에서 입고되는 밸브의 경우에는 샘플 RT 10% 정도만 촬영을 했었는데 네. 다른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 주조 방안이 좀 미흡하다 보니까 100% RT를 하고 이런 식으로 검사했었어요. 네, 네. 최근에 10%로 변경하는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네. 실제 주조 방안이 확정된 경우에 네. 이런 나중에 그 자체 검사를 하실 때 리페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지 10% RT를 했을 때 충분한 건지. 네.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가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같은 뱃속에서 놓은 자식들도 다 성향이 틀립니다. 그죠? 성향이 틀리고 성격도 다 틀립니다. 같은 주조 방안에서 주입을 해서 똑같은 조건에서 작업을 해도 이게 100% 검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100% 완벽한 소재가 나온다고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주조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아까 영상에 보셨다시피 가스계량,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미스럴이나 이런 주입온도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이제 현장의 팩터입니다. 주조 방안을 완벽하게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모의성을 하고 다 하지만 현장 팩터들이 있기 때문에 100%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저희들이 주조 방안을 확정하는 방법은 아까 우리 김호준 과장이 설명했다시피 옛날에는 주조 방안도를 어떻게 했냐면 계산식으로 다 했어요. 해가지고 이게 앞탕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런너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계산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대부분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 통해서 보통 합니다. 그게 그 시뮬레이션 했을 때 그 완성도는 그 90% 이상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검증하는 방법은 시뮬레이션을 하고 난 다음에 샘플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샘플 주입하고 ND를 하고 난 다음에 전면으로 다 합니다.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상이 없을 때는 양산에 들어가지만 거기에서 결함이 좀 더 있다. 그러면 좀 더 보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탕 사이즈가 108이었을 때는 온도에 따라서 조금 편차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좀 더 안전기술도 가지고 128로 키워가지고 안전하게 온도 편차에 따라서도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가 좀 더 안전기술을 더 두고 양산에 투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또 뭐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혹시 궁금하신 게 있습니까? 네. 그래서 내일 현장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뭐 보유하고 있는 패턴이 그 하나 기준으로 하면 한 10만 벌 정도 있고 저 세트 기준으로 하면 한 10,000벌 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주조 방안이 다 확정이 돼가지고 매치 플레이트가 다 돼 있어요. 누구와 작업을 어떤 작업자가 작업을 하더라도 그 방안대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그 품질은 일정하게 안정하게 나온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요? 좀 전에 마지막 그 영상
보시기 전에 저희들이 이제 튜브 스포트라는 그 정류를 해주는 히터 내부에 들어가는 그 구조물을 지금 제작을 해서 지금 작업을 계속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확대를 해 나갈 계획인데요. 그 저희들이 지금 생산하고 있는 강종들은 약 50여 강종이 됩니다. 50여 강종이 중에서 그 튜브 스포트는 대부분 내열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HK40이라든지 50크롬 50니켈 이런 그 강종들을 많이 그 고객분들이 요구를 하시던데 그런 그 재질보다 더 상위 그레이드의 재질들도 저희들이 밸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희들이 그 튜브 스포트를 제작하고 생산하는데 품질적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분들 오셔서 이렇게 내일 현장에 가시면 그 제품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샘플을 보시고 혹시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문해 주신 분께 일단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